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퀵 N에서 만나요. 네, 시장에 떠오르는 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40일 넘게 지속되어 왔던 연방정부의 셧다운 해제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관련된 트럼프의 발언 먼저 확인해 보시죠. But I would say so. I think based on everything I'm hearing, they haven't changed anything, and we have support from enough Democrats, and we're going to be opening up our country. It's too bad it was closed, but we'll be opening up our country very quickly. 네, 트럼프 발언을 살펴봤는데 쟁점이 됐었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는 12월 달로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미국 경제 4분기에 미치는 영향을 어디까지 보십니까, 교수님? 예, 어느 정도 제법 된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46일, 47일 이 정도 된 걸로 지금 최장이죠. 네. 예, 기억을 하고 있고 가장 최장된 기간인데 그 부분보다도 이게 전체적으로 한 분기를 90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절반 이상이 지금 연방정부가 셧다운 되었다라는 점에 주목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기관에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지금 대략적으로 GDP의 약 1.5% 정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일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내놨죠.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실제적으로 더 그 셧다운이 연장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4분기에는 마이너스 경제 성장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엄포성 발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보죠. 3분기에 지금 GDP 나우캐스팅 자료를 보시면은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4.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숫자를 따져 본다면 1.5%가 의미하는 바는 거의 절반과 비슷한 숫자가 된다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연방 정부가 셧다운 된 다음에 다시 예산안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던 연방 공무원들은 다시 임금을 돌려받게 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파이낸셜 코스트라든가 실제적으로 지연된 소비 등과 같은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상당히 크게 그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연된 소비들은 결국에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뉴욕 연은 총재 발언을 보면 저소득층이 붕괴 직전의 수준이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10월 FOMC에서 미세한 균형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이 소비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에도 영향이 있겠죠.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지금 뉴욕 연준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숫자들을 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 0.1%가 전체 가구 자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약 13.6% 정도가 됩니다. 0.1%가 전체 가구 자산의 14%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지출 측면에서는 더 놀랍습니다. 상위 10%가 전체 지출의 약 49%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현재와 같은 고소득층의 인컴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현상은 아무래도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고 이쪽에서의 지출로 인해서 소비가 유지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다른 쪽, 즉 그러면은 전체에서 하위 50%가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그러면 5%가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뉴욕 연준에서 언급한 거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 즉 저소득층도 아니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합친 이 가구들의 버짓 컨스트레인트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경우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지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비 약화가 경기 침체를 자극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지금 살펴보면 관세에 따른 물가 영향이 아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뜻은 기업이 그 관세를 감내하고 있다는 건데 이번 주 CPI가 또 발표가 되죠. 연말로 갈수록 관세발 물가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아무래도 관세가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의들이 있고 지난 4월에 비해서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IMF의 이제 보고도 있었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PMI에서 이제 구매 관리자들이
그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그 지불한 가격이라는 지수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프라이스 페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치를 보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59선까지 떨어져 가지고 조금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가 70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이거는 결국 이 기업들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제품들을 사와야 되는데 중간재를 사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중간재의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70이라는 수준은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팬데믹 이후 이전 비교해 봤을 때 팬데믹만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PMI 지수를 볼 때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는 거 50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가면 높아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제조업조차도 60대에서 50대로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50을 한참 초과하고 있는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미국 기업들이 받고 있는 물가 상승 압력은 상당하다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CPI의 최종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번 연말 내지는 내년 1월까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연말과 내년으로 갈수록 관세발 물가 영향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세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트럼프의 발언 먼저 또 확인을 해보시죠. Without tariffs, this country would be in such trouble, as they were for many years. That's why we owe $38 trillion. And one of the things we're going to do, we're going to issue a dividend to our middle-income people and lower-income people of about $2,000. And we're going to use the remaining tariffs to lower our debt. We're going to be lowering our debt, which is a national security thing. So we're doing a lot.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관세 수입으로 미국인 대부분에게 $2,000의 배당금을 지불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정치적인 발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실현 가능성이야 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관세를 걷어들인 거는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 부분도 네. 이제 상당히 큰 액수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난 7월, 즉 다시 말해서 한국과 일본과의 이제 관세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1인당 성인 1인당 최대 $600를 지급하는 그런 법안이 발의된 적도 있고요. 지금 그 안을 기초로 해가지고 4인 가구당 보면은 대략적으로 $2,400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의 보조금이 가능할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팬데믹 과정에서도 봤을 때 이 정도 지출하는 것이 이제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다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거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연 가능하냐? 어떤 점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이 돈을 거기에다가 지불을 한다, 보조금의 형태로 지불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재정 적자는 뭘로 줄이냐라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재정 적자 있죠. 예, 계속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지출할 것은 많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을 한다라고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재정 적자 비율이 계속 GDP의 6%에서 7% 사이로 장기간 유지될 개연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커버하는데 이 관세를 사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 재정 중립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거를 보조금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는 법원에서 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연방대법원에서는 이 관세를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얘기냐, 적법한 이야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은 상당히 많은 그 연방대법원의 판사들이 그 트럼프가 이제 지명한 사람들이고 보수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 협상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을 무효화시키게 된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자신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부분을 전부 다 다시 되돌려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계획은 무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그래 관세를 우리가 갖는다라고 가정을 하자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예산은 의회의 승인 권한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즉 관세도 예산, 정부의 수입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트럼프 마음대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화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는 이상은 원활하게 진행되기 쉽지 않다라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네, 그동안 거둔 관세를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트럼프는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 결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실질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FOMC로 시각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데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금리 동향. 지금 현재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를 보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BOE에서 이제 그 금리 결정을 했는데 그때 5대 4로 금리 동결을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타이트하게 보팅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지금 미국 연준에서도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9월에 SEP 자료에서 보셨다시피 특정 그룹은 더 이상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반면 특정 그룹은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이 두 그룹 간의 보팅 멤버들의 차이는 단 한 명에 불과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미국 연준도 굉장히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10월 말부터 나타난 현상인데 기존의 그 페드와치의 예상 자료를 보면은 90%가 넘는 확률로 12월에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단행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연방 정부의 샷다운이 있고 나서 이 확률이 60%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 미만으로 떨어지고 지금 현재는 64%, 63% 이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시각이 시장에서도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고용 시장이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가를 본다면 챌린저 리포트처럼 굉장히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자료도 있는 반면에 ADP 자료 같은 것을 보시면은 그래도 9월보다는 조금 낫다. 이제 이런 식의 자료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고용 시장에서 축소되는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반대편에 남아 있는 여전한 인플레이션의 문제에 FOMC 위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도 있고 그렇게 상황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3%의 CPI 수준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겠다라는 방침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자세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2월 FOMC 인하 확률이 90%대였는데 지금 60%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일단 연준은 그래도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을 했습니다. 반면에 BOJ는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한 이후 10월 BOJ에서 금리를 동결을 했죠. 올해 안에 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올해 중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10월에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을 했고 그 이후에 경제 정책을 제시했을 때 거의 아베노믹스의 그 판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완화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재정 정책의 측면에서는 정부 당국이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감안을 하더라도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BOJ에게 어떤 강력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베노믹스 당시의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 당시에 나타났던 현상들, 즉 대표적으로 BOJ의 리퀴디티를 유동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식시장에서의 매수, ETF의 매수, 리츠의 매수 등과 같은 이런 움직임을 보였던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실제적으로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의 공급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과 상반되게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연내에 12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는 BOJ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 내지는 내년 1, 4분기에는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영란은행도 지난주에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회의 때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시사를 했는데 이 영국과 유로존의 금리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유로존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사실상 끝났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박사님. 네. 네. 그러면 일단 영국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G7 중에서 가장 높은 3.8%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이 수치만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OE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5대4로 금리를 동결시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의 개연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실물 경기가 그만큼 안 좋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1사분기에 7%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던 영국은 2분기에는 3%대까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개연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점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영란은행의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압력 이 두 가지 중에서 그 외딴 길을 스스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를 픽스시켰습니다만 동결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다음번에는 5대4가 바뀌어가지고 금리 인하가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는 2.1% 정도로 그 타겟인 2%와 거의 수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형태가 대략 2년 이상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2022년, 23년의 인플레이션 이후에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환율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크게 어떤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라든가 그런 부분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그런 현상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8차례에 걸쳐 2024년 이후에 금리 인하를 단행해 왔었는데 2분기 들어서 0.2%의 그 경제 성장을 기록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실물 경제 자체가 리바운드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영국과 다르고 그래서 유로존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 이징 사이클을 계속 더 끌고 나갈, 즉 다시 말해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될 그런 요인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점들을 따져봐서 경제학자들은 대략적으로 59% 정도가 그 폴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은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지만 다음 회의에서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유로존은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릴 요인은 딱히 없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달러 인덱스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죠. 달러 인덱스 다시 100 아래로 내려왔지만 최근 달러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실제적으로 최근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요국 통화가 약세를 기록했다라는 점, 특히 엔화도 그랬었고 유로화 자체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가 계속 지속될지에 대한 그런 전망이 점차적으로 둔화됨에 따라 가지고 상대적으로 달러화의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 측면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미국의 수입 자료를 보시면은 미국의 수입이 대략 그 월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10% 정도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미국이 해외로 공급해야 되는 달러의 양이 줄어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달러화 강세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형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달러화의 그 강세가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지금 10월에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레포 시장에서 그 은행들이 상업은행들이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연준을 통해가지고 레포 거래를 통해서 자금을 약 500억 달러만큼을 추가적으로 가져온 모습을 보였었단 말이죠. 그리고 상업은행들의 그 리저브 지불 준비금이 계속해서 8주 연속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연준은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더 줄이는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12월 1일부터는 QT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언급을 했던 바가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유동성 부분에 대한 공급이 어느 정도 앞으로는 개선될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12월에 지금 60%대이긴 합니다만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당분간은 유동성 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서 달러화의 강세는 여기에서 더 높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 강세는 여기서 더 높게 올라가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유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미국의 자금에 일본 주식 유입이 아베노믹스 때보다 빠르다. 그만큼 빠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달러 기준 니케이 지수 약 30%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일본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죠. 한국만 오른 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네.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다카이치 내각에서 그 재정 그다음에 완화된 통화 정책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베노믹스를 생각을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일본은행의 기본적인 주식 매수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점이고 그에 따라 가지고 주가를 받쳐줬던 그런 특성이 있었죠. 지금 상황은 그때와 비교를 해봤을 때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본에 대한 익스포저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본은행이 추가적으로 주식 매수를 더 할 거다라는 기대가 있으면은 일본 시장에 투자를 더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유동성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익스포저의 측면, 포트폴리오적인 관점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일본 증시는 더 올라갈 개연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거는 실물 경제가 이것을 받쳐줄 수 있느냐라는 점이겠죠. 일본 주가 지수가 올라갔을 때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으면 특히나 이제 2024년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일본이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해서 명목 임금을 더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민간 소비를 늘리고 민간 소비를 늘려나감으로써 GDP의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금리를 인상하는 즉 경제 정책의 정상화를 이뤄나가는 그런 모습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2024년에는 이 현상이 잘 이루어졌죠. 지금 현재 그림을 보시면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 실질 임금이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높은 폭의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일본의 그 시민들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소비 지출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야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2025년에 들어서면서 이것이 마이너스로 전환을 합니다. 즉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높은 수준 2.8%대의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 임금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는 결국 내가 쓸 돈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 2025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을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느냐라는 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BOJ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물 경기가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 증시 앞으로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겠지만 실물 경기가 개선될 수 있을지 그 여부는 조금 더 면밀히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한국 증시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내년에 확대 재정을 예고를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 관련주들이 또 시세를 내주긴 했는데 한국 시장의 매력도는 얼마만큼 보십니까, 박사님? 전체적으로 지난 6개월 전과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개선됐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여집니다. 보조금 정책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민간 소비를 조금 확대시키는 그런 결과도 내놨고요. 다만 이것이 계속 진행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좀 별개의 이슈입니다만 일단 민간 소비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그다음에 대외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확정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리커버리를 보일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짐작을 하고 있고 IMF가 10월에 발표한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 2026년으로 보면은 1.8%를 기록하면서 다시 정상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주식시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는 정부의 커미트먼트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어떤 경제 정책의 투자 관련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받쳐주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적이 확실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업들의 거버넌스 팩터를 어떤 식으로 개선시킬 것이냐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배당이라든가 이런 투자자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투자자가 기업을 신뢰하고 그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고 우리나라의 디스카운트 팩터는 이 부분에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실질적으로 주가를 더 높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이 필수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금 가격 전망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금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주셨는데 지금은 살짝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금 가격이 주춤을 했다가 오늘 금 선물 2주 만에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앞으로의 금 가격의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금 가격은 아마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좀 굉장히 애매할 겁니다. 지금까지 금값이 왜 올랐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안전자산으로서 그 달러화의 위상이 떨어졌다는 점, 네. 즉 안전자산으로서의 대체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미국의 경제 정책이 고립주의로 환원된다면 각각의 지역에서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커버할 만한 유동성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은 달러보다는 금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팩터이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를 감안한다면 금 가격이 오를 것이다. 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오를 것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지난 2023년에 2,000달러 미만이었던 금 가격이 지금 4,000불을 넘어서 있는 네. 두 배 가까이, 두 너무 많이 배가 올랐죠. 넘어서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금의 가치가 인상될 것인가? 그다음에 관세 문제가 지금 다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데 이것은 결국 미국 자체에도 어떤 의미로는 고립주의로 빠르게 이전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금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금 가격은 주요국 증시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비트코인 시장도 한번 봐야겠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비트코인 시장이 축소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네. 부분도 있는데 아닌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투자 자산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었고 투자 자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동성이 필수였습니다. 그렇죠? 네. 어느 정도 가격이 변화하느냐가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증가하는 실질 가치가 본질적인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자산의 특성을 보였었단 말이죠. 반대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요. 달러와 1대1로. 만약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된다면 원화와 1대1로 고정이 되겠죠. 이렇게 가치가 고정이 되는 자산에 대해서 투자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부과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암호화폐나 암호화 자산들을 이야기를 할 때 변동성의 바탕을 둔 어떤 투자 목적의 가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이런 투자 자산으로서의 목적보다는 실제적으로 결제를 하는데 얼마나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는가, 즉 결제 속도가 리얼타임으로 이루어진다라던가 아니면 대외 무역에 있어가지고 훨씬 더 용이하게 자금 이체를 할 수 있다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투자 자산에서 거래 자산으로서 이동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은 서로 따로따로 갈 개연성도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적으로 암호화폐의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라는 측면을 따져본다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증가하게,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가 증가를 하게 된다면 암호화폐는 어떠한 의미로는 본질적인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대체 관계에 있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특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인 시장에 대한 분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